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위해 의원과 당협위원장, 당 상임고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솔직히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리 정해진 각본 그대로 된 겁니다. 윤재옥은 한동훈 추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당내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윤재옥은 당의 변화와 쇄신으로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원과 보수층에게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재옥은 어제 오전에 한동훈과 만난 데 대해서는 본인 수락을 받아야 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 이로써 이 나라 유일 보수 정당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앞세워 변변한 대선 후보를 찾지 못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로는 이준석 대표를 밀어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마저 9개월 만에 사직하도록 한 뒤에 마침내 아바타라고 불리고 호위무사로도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한 윤석열 당이 된 것입니다. 윤재옥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게 된 과정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가 없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즉 간접적으로 조율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 사실은 공유했다. 사전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에 누구를 할 것인가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이 옵니다. 그에게는 소속 의원들을 통제를 할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가 들어 그 레임덕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페이스북으로 사퇴할 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누구를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윤재옥은 비대위는 연내 출범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 중심으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뒤에 어제 오후 5시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임식이 있었습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윤호중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사천리였습니다. 한동훈은 20일 오전에야 윤재옥을 만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기현 전 대표 사임 직후부터 한동훈이 등판을 의심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총과 그리고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연 뒤에 20일엔 윤재욱 원내대표가 상임 고문당과의 오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한동훈 직할체제로 당정을 개편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역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을 한 바 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한동훈은 진짜 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을 때우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 전후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장관은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쳐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됩니다. 한동훈은 21일 급히 마련된 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이 말은 법무부 장관을 할 때에도 그리고 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에도 모두 다 들어갑니다. 한동훈은 임식 뒤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한 비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고의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때 휘두르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니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이겨야 할 때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글쎄요, 과연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그는 또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만으로 곳곳에 있을 사망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지 의견 못지않게 비판적인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한동훈은 73년생입니다. 바꿔 말하면 박정희 개발 시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세대입니다. 고무신과 책보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흑백 TV도 아마 모를 겁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컬러 TV를 보았으니 가난한 시대보다는 풍요의 시대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교체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은 세대에서 이제 풍요의 시대에 성장한 사람이 바톤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인요한 혁신위가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당을 지휘할 것을 예측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한동훈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가짜 민주화 세력을 끝장내고 세대교체를 할 스타로 보는 시각과 또 한편 윤석열이 호위무사에서 아바타를 거쳐 계승자 반열에 올랐다는 시각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후자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윤석열과 거의 일심동체 아바타다. 이런 후자의 느낌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야당으로부터는 검찰공화국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또 검찰 출신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용산의 힘이 될 판이다. 자, 그 중에서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리스크 털고 윤심 공천을 막으면 총선 과반수 확보. 별의 순간도 가능할 것이다. 김순덕의 칼럼에는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인용한 검찰 출신도 아닌데 나라님 운운하며 대통령한테 한마디 못 했다. 의사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실패 이유를 오신하고 용산 아닌 당에다가 메시를 대했다.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는데도 혁신의 방향을 당으로 잘못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다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럼은 21년 초 한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 맹종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최근에도 한동훈이 쓰고 있습니다. 김순덕 칼럼에서 쓴 것처럼 관건은 바로 용산입니다. 김순덕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드러나고 갈 수 없다는 보수층 민심을 똑똑한 한동훈이 모를 리 없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기 사건 때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친구인 노태우 체육부 장관이 장문의 업소 편지로 대통령 처가 일족의 구속과 그리고 공직 사퇴를 설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때 장영자를 구속을 시켰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작년 1월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을 거론하며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할 것이라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동훈이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권력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될 때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국민 편을 들라고 이 나라 법과 국민들이 검사에게 신분 보장도 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12월 28일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특검법. 이 특검법은 당장 한동훈이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그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흘 전에 그랬죠. 그러나 집권여당의 총선사령탑인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프레임으로 계속 가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스탠스를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한동훈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선일보는 어제 신문에서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다뤘죠. 총선 이후 특검을 제시했습니다. 아마 조선일보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안은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공천혁명으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한다면 김건희 특검 법안을 제의할 때,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그들에게 찬성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칫 집권 여당으로서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에게는 이 말고도, 김건희 특검 말고도 또 하나의 현안이 있습니다. 김기현 사태와 장제원의 불출마로 김장연대가 해체가 되면서 당 쇄신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특히 공천과 맞물려 새 얼굴이 영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김건희 특검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설에는 50석을 넘는 절반의 물갈이를 예상합니다. 한동훈이 정치력을 검증하는 첫 번째 관문인
김건희 특검과 그리고 이 두 번째 관문 물갈이 공천이 한동훈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리를 불식하고 자신이 한 말처럼 세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스타 장관이 됐습니다. 여당 지지층에서 일찌감치 차세대 지도자 감으로 꼽힐 정도로 대중적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처신이 가볍다는 평가마저 나돌았습니다. 주로 야당 쪽에서 나왔죠.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이건 강경 보수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 추천을 밝히는 윤재호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렇습니다. 정치 경력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일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 바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질문이 깔려 있는 겁니다. 윤재호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무직 역할을 경험했다. 정치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 자, 이에 대한 한동훈 본인의 발언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한동훈은 야당의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캐스탯, 엠브레인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발표하는 이른바 MBS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과 19일, 20일 사흘 동안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47%, 반대가 42%.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63%로 찬성 30%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9%, 반대 24%였습니다. 무당층에선 민주당의 통합비대위 전환에 대한 찬반이 39%로 똑같았습니다. 중도층은 찬성이 47%로 반대 43%보다 4%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은 찬반이 46% 그리고 반대가 47%. 인천, 경기도는 찬성이 44%, 반대가 46%,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찬성이 50%, 반대가 34%, 대전, 충청도 찬성이 48%, 반대가 38%로 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재명 체제로는 선거에서 패배한다. 이것이 서울과 충청도의 의견입니다. 여론조사 회사 측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그리고 민주당 29%, 사실상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34%에서 4%포인트가 내려오고 민주당은 31%에서 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2%가 내려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4%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인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당층은 29%에서 33%로 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죠. 총선에 대한 인식도 이 정부 여당 견제론 45%와 그리고 정부 여당 지원론 43%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은 정부 여당 지원론이 49%, 그리고 정부 여당 견제론은 41%,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8%포인트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인천, 경기는 정부 여당 견제론이 47%, 그리고 정부 여당 지원론이 41%, 정반대로 견제론이 무려 6%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자, 이런 판국에 이재명은 지금 이낙연이 신당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방송을 들으니까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0.1%라고 하더군요. 그 말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낙연은 21일 안철수가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한 데 대해서 라디오에서 거절을 바라신다면 그 방법도 있다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정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분답지 않다. 글쎄요, 안철수가 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립니다. 이낙연은 민주당의 남는 조건에 대해서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제 말은 유효하다. 일단 새해가 되면 신당으로 무조건 고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답 뒤에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굳다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며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선거는 최상의 상태를 국민께 보여드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재명, 김부겸이 전날 회동한 것을 두고는 김부겸 전 총리가 당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충정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절박한 생각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글쎄요, 해석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현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산안 문제입니다. 국회가 21일 2024년도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3천억이 내려온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었습니다. 저는 이 지각 통과 사유를 방탄으로 봅니다. 이재명의 방탄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표결 결과는 이렇습니다. 재석 259명 중에 찬성 237명, 그리고 반대 9명, 기권 13명.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3조 9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을 깎은 R&D 예산은 6천억 원을 늘린 26조 5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영문에서 그러니까 전혀 배정을 하지 않았다가 약 3천억 원으로 순정을 했습니다. 공항, 항만 등 새만금 예산도 약 3천억 원을 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여 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죠. 한 종목이 50억이 되려면 문자 그대로 큰 부자가 아니면 그리고 크게 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연내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한 종목당 10억 이상이 되어도 50억 이하라면 내년 1월 이후에 그 주식을 매도를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과세를 피하려고 연내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소액 투자 개미들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10억 이상 대주주 지분, 이 매도가 왕창 나오니까 소액 주주 개미들이 주가 하락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 인구가 1,400만이 되니까 이 또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턱없는 기준으로 낮춘 문재인 정권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진 자에 대한 정오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는 2000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여러 차례 낮추다가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현대차 같은 엄청난 대기업에 10억 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만 더 하죠. 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널리 알려졌죠. 울산 중구 박승민 의원. 그 박승민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한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심파리는 박승민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박승민은 참석자 100여 명들에게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으로부터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20번이나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네덜란드에서 계속 전화를 저녁 11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2시겠죠. 2시까지 그 후로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 울산 지역 정치인은 박 의원은 평소에도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자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가벼운 입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호가 호유와 아첨은 종이 한 장 차이로서 둘 다 패망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